아줌마, 우리 아빠 붕어빵 진짜 달고 맛있어요. 하나만 사주세요, 네? 살을 에이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골 장터. 낡은 붕어빵 트럭 앞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오늘은 여기까지 팝니다라고 적힌 골판지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얇은 내복 차림에 새파랗게 언 손으로 남자아이가 내민 낡은 종이봉투를 받아들던 내 심장이 발밑으로 쿵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를 올려다보는 6살 남자아이의 서늘한 눈매, 그리고 오빠의 낡은 점퍼 자락을 꼭 쥐고 천막 그늘에 숨어 나를 빤히 쳐다보는 똑같은 얼굴의 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앙다문 입술이 어릴 적 내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낡은 천막을 걷고 나온 붕어빵 장수와 허공에서 정면으로 시선이 얽혔습니다. 얘들아, 춥지? 이거라도 덮어라. 그 묵직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내 남편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가가 왜 그랬냐고 소리치려던 찰나 나를 마주한 남편의 얼굴이 극도의 공포로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뒤 어딘가를 먼저 불안하게 훑으며 덜덜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내가 다가갈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붕어빵 트럭도 내팽개친 채 비명을 지르는 아이. 둘을 와락 끌어안고는 눈보라치는 골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아나는 남편과 내 얼굴을 한 채 눈 속에서 벌벌 떠는 아이들. 도대체 지난 6년간 내 가족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최고급 세단의 히터는 쉴 새 없이 따뜻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따리를 튼 시린 냉기는 도무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휘몰아치는 하얀 눈보라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6년 전 그 지독했던 겨울이 또다시 유령처럼 살아나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사람. 굳게 닫히는 차가운 안치실 유리 너머로 끝내 무너져 내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야만 했던 내 남편. 그 사람이 떠난 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꽉 막힌 시골 장터길 한복판에서 멈춰 선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그날처럼 무겁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차창 틈새로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어왔습니다. 붕어빵 냄새였습니다. 순간 멎어있던 제 심장이 덜컥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아직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며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 퇴근길 남편의 품에는 늘 그 구수한 붕어빵 봉투가 안겨 있었습니다. 자기 입에는 꼬리 하나조차 넣지 않으면서 꽁꽁 언 손으로 제 입에 가장 따뜻한 몸통을 호호 불어 넣어주던 그 사람. 그 미련할 정도로 다정했던 온기가 미친 듯이 그리워졌습니다. 나는 평소라면 흙먼지 날리는 시장통엔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덜컥 차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질척이는 시장통 흙탕물에 푹푹 빠졌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바람이 제 뺨을 때리고 잘 빗어넘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저는 냄새가 이끄는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낡은 소형 트럭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철판. 그리고 그 앞에는 이 혹한의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얇디얇은 내복 차림의 작은 그림자 2개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6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오빠의 낡은 점퍼 자락을 꽉 쥐고 있는 똑 닮은 여자아이.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아이들은 새파랗게 얼어붙은 고사리 같은 손을 연신 입가로 가져가 호호 입김을 불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삐져나온 맨발이 시뻘겋게 얼어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제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 시큰거렸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로 천천히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남자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어붙은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환하게 웃더군요. 아줌마, 우리 아빠 붕어빵 진짜 달고 맛있어요. 하나만 사주세요. 네. 아이가 제 앞으로 불쑥 내민 것은 낡고 구겨진 누런 종이 봉투였습니다. 얼떨결에 두 손으로 받아든 그 봉투는 옹기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붕어빵이 담긴 서글픈 봉투. 그 차디찬 감촉이 제 손끝에 닿는 순간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그 남자아이의 서늘하면서도 깊은 눈매. 그리고 그 옆에서 겁먹은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 여자아이의 앙다문 작은 입술. 심장이 저 발밑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오직 제 귓가에는 미친 듯이 날뛰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우연일 리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작고 가여운 쌍둥이 남매의 얼굴은 제 어릴 적 빛바랜 앨범 속에 있던 내 얼굴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았으니까요. 위장이 쪼그라들어 등가죽에 들러붙는 듯한 기이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낳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사산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야만 했던 내 불쌍한 핏덩이들. 그날 나는 난상과 이어진 응급수술로 진정제에 취해 제대로 눈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반쯤 나가 있던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모든 의료 기록과 설명은 시아버지가 병원 행정을 철저히 장악해 대신 들었죠. 내 손엔 내 아이의 얼굴조차 그 차가운 몸짓조차 확인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내 아이들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현기증이 일어 비틀거리는 찰나였습니다. 얘들아, 춥지? 이거라도 덮어라. 트럭 천막 안쪽에서 낡은 담요를 들고 나오며 들려온 그 묵직하고 다정한 목소리. 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 꿈속을 맴돌며 저를 목 놓아 울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천막을 걷고 나온 장수와 종이봉투를 든 채 서 있는 저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얽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흩날리던 눈보라도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처럼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매서운 추위에 거칠게 트고 갈라진 피부,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굽은 어깨.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6년 전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끝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믿어버린 그 사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남편이 지금 살아서 내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제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살아있어? 그럼 이 아이들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쇳물이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동시에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당장 멱살이라도 틀어지고 싶을 만큼 미친 듯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내 부름에 화답해야 할 그 사람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발견한 남편의 두 눈은 반가움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백지장 같은 얼굴, 공포로 인해 덜덜 떨리는 턱관절. 여긴 안 돼. 그 순간 남편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끝 어딘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를 향하듯 허공을 불안하게 먼저 훑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가 만나는 이 찰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는 나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누군가가 볼까봐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붕어빵 철판도 낡은 트럭도 모두 내팽개친 채 미친 사람처럼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왜 그래?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남매를 양팔로 와락 껴안아든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좁고 어두운 골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 무릎이 꺾이고 엎어지면서도 그는 아이들을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짐승처럼 기어가듯 도망쳤습니다. 거기 안 서. 갈라진 목소리로 절규하며 눈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갑게 얼어붙은 제 두 발은 땅바닥에 못이라도 박힌 듯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보라가 순식간에 남편과 아이들의 뒷모습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텅 빈 시장통 한가운데 나는 최고급 코트 위로 하얗게 눈을 맞으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남편과 꼭 닮은 내 아이가 건네준 차갑게 식어버린 붕어빵 봉투만이 처절하게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퍼렇게 질려 감각조차 사라졌지만 아이의 얼어붙은 손이 닿았던 그 차가운 봉투에 감촉 많은 심장을 난도질하듯 생생했습니다. 그날 나는 눈보라 속에 홀로 서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잔혹하게 우리 가족을 찢어발겨 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확신은 지난 6년간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내 안의 철의 여인을 다시금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하게 깨워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그 어두운 골목을 나는 넋 나간 사람처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차에 올라탔는지, 어떻게 서울로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두 손에 꽉 쥐어진 바스락거리는 낡은 종이봉투의 차가운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본사 회장실로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산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넘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언제나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철의 여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장을 쥔 오른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누르려 했지만 손끝의 떨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손이 미끄러지며 탁자 위에 있던 붉은 인주통을 그대로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새하얀 결제 서류 위로 붉은 인주가 핏자국처럼 엎질러졌습니다. 그 붉은 얼룩을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6년간 겹겹이 묻어두었던 지독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보고 경악하며 도망치던 남편의 공포 어린 눈빛, 맨발이 다 드러난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달달 떨던 내 핏덩이들, 숨이 턱턱 막혀와 완벽하게 단추를 채웠던 블라우스 목덜미를 거칠게 쥐어뜯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비상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나의 완벽한 수족이자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법무팀장 최 실장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최 실장에게 나는 식어버린 붕어빵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찾아. 그 사람 당장 찾아내. 내 말에 최 실장이 잠깐 숨을 삼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 절대 놀라게 해선 안 돼. 동선을 확인하되 절대 접근하지 마. 눈에 띄지 않게 주변 안전만 철저히 확보해. 필요하면 공공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두고. 이건 그 사람과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완벽하고 은밀한 보호 조치야. 명령을 내리고 홀로 남은 회장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끔찍하게 낯설고 죄스러웠습니다. 내 남편과 아이들은 그 지옥 같은 혹한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이 따뜻하고 안전한 사무실에서 대체 무엇을 누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평소보다 훨씬 굳은 얼굴로 회장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장 주변 탐문을 통해 그 남자가 숨어 사는 거처를 파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장통 끝자락, 재개발조차 멈춰버린 빈민가의 낡은 빌라.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건넨 태블릿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녹슨 철문과 비가 새는 잿빛 콘크리트 계단. 이런 곳에서 내 가족이 6년을 숨죽여 살았다는 겁니다. 보고를 받던 중 벼락처럼 하나의 진실이 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오늘 낮 시장에서 나를 마주친 그는 분명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를 향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나를 향하기 전 누군가의 감시를 두려워하듯 허공을 먼저 훑었죠. 그건 내가 다가가면 당신이 다친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를 아는 척하는 순간 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내 남편을 그토록 벌벌 떨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 서늘한 질문의 끝에 다다르자 6년 전 병원 영안실 복도에서 마주쳤던 시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만삭의 몸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지독한 난상과 수술로 나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는 내게 선고하듯 말했죠. 아비 잃은 슬픔에 뱃속의 아이들도 버티지 못하고 사산되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 너는 몸이나 추스르고 즉시 회사로 복귀해라. 그때 나는 진정제에 취해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주치의 면담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모든 서류는 비서실을 통해서만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설명을 들을 틈도 확인할 힘도 없었습니다. 내 아이의 얼굴조차, 그 작고 식어버린 몸짓조차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아버지의 말을 온전한 진실로 믿어버렸던 내 멍청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잔혹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내 아이들을 빼돌리고 내 남편을 사회적으로 생매장하여 지옥으로 던져넣은 것은 아닐까?
내게는 가짜 유골함을 안겨주며 슬픔에 빠진 나를 철저히 자신의 꼭두각시로 부려먹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모든 걸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회장실을 뛰쳐나가 시아버지의 그 으리으리한 저택문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새끼들 어쨌냐고 울부짖으며 그 늙은 권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쇠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씹으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이성의 밑바닥으로 꾹꾹 짓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면 6년을 숨죽여 버틴 남편의 끔찍한 희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 어설픈 분노를 핑계 삼아 남편과 아이들을 진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피 묻은 입술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슬픔에 허우적대는 가여운 아내는 6년 전 그 가짜 장례식장에 모두 묻고 왔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자가 끝까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는 서늘한 분노뿐이었습니다. 최 실장,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간다. 회장님, 이 밤에 직접 움직이시는 건 위험합니다. 알아. 그러니까 최 실장이 경호팀 한 명만 데리고 멀찍이 따라와. 절대 눈에 띄지 않게 내 그림자처럼.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나는 남편과 내 아이들이 숨죽여 울고 있을 그 어두운 빈민가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운전대를 쥔 두 손에 핏줄이 터질 듯이 시퍼렇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조차 껌뻑이는 퀴퀴한 빈민가 골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남편이 산다는 낡은 빌라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매서운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곳, 내 가족이 무려 6년을 웅크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지하로 이어진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가자 굳게 닫힌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전구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그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 앞에 숨죽여 섰습니다. 적막한 복도에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가녀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 배고파? 방바닥도 너무 차가워.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아이들의 칭얼거림. 그 소리는 시퍼런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맑고 슬픈 아이의 목소리가 철문을 넘어왔습니다. 아빠, 낮에 시장에 온 그 예쁜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어딨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순간 내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문고리를 향해 뻗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젖히고 내가 너희 엄마다라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걸음을 멈춰 세운 건 뒤이어 들려온 남편의 억눌린 흐느낌이었습니다. 안 돼. 도윤아, 도연아. 아빠가 말했지. 엄마 찾으면 그 무서운 사람들이 알아. 그러면 엄마 다쳐. 그래서 우리 엄마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아빠가 미안해.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의 울음소리. 내 심장이 그에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엄마라는 단어조차 아이들에게 철저히 억누르며 살았던 겁니다. 자신은 세상에 없는 유령처럼 그림자로 살면서 오직 내 안전 하나만을 위해 이 지옥 같은 단칸방에서
버틴 남편의 6년. 그 처절한 세월의 무게가 얇은 철문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행여나 내 울음소리가 방 안으로 셀까봐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얼어붙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속았습니다. 내 가족이 이 끔찍한 지옥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버티는 동안 나는 그 따뜻하고 안전한 유리상자 같은 사무실에 앉아 시아버지의 충실한 꼭두각시 노릇을 했습니다. 내 남편을 짓밟고 내 아이들을 빼앗아간 그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 멍청함과 무능함이 미쳐버릴 듯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숨을 깊게 삼키며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을까요? 회장님, 날이 찹니다. 어느새 멀찍이서 따라온 최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어깨 위에 두꺼운 코트를 덮어주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나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묵직한 코트의 온기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남편과 아이들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맨손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단 몇 분의 시간 동안 슬픔에 허우적대던 가여운 아내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내 가족을 건드린 자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뿌리 뽑을 철의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빌라 밖으로 빠져나온 나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최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최 실장, 내일 저 사람이 장사에 나가면 방안을 확인해. 법적으로 문제없게 임대인 협조 구하고 법무팀 자문 거쳐서 아동 긴급보호 목적으로 절차 밟아 진행해. 단순한 심증만으론 부족해. 이 끔찍한 짓을 꾸민 자의 꼬리를 밟을 완벽한 물증이 반드시 저 방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지하 단칸방 쪽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당신과 내 아이들, 내가 반드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늙은 권력.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박탈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 테니까. 살을 에이는 서늘한 칼바람을 맞으며 나는 자비 없는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낡은 유모차에 도윤이와 도연이를 태우고 붕어빵 수레를 끌고 나간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최 실장의 묵직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 녹슨 철문을 열고 지하 단칸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법무팀의 자문을 거쳐 아동 긴급보호 목적의 거주지 확인 절차를 밟은 합법적인 진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턱을 넘는 순간 내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곰팡내와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이 비좁고 차가운 방에서 무려 6년을 버텼다니. 방 한구석에 누덕누덕 기워진 아이들의 낡은 내복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아빠의 낡고 해진 점퍼가 이불처럼 덮여 있었죠. 그 처참한 풍경이 내 심장을 날카롭게 저면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구석에 들뜬 장판 밑을 짚어보던 최 실장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장판을 들춰내자 습기를 막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맨 뭉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수첩 하나와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낡은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눈물 자국인지 땀 자국인지 모를 얼룩으로 번져 있는 낡은 종이 위, 낯익은 남편의 글씨가 핏자국처럼 내 시야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곳엔 단 세 줄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가짜 장례식을 지시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녀가 다친다고 했다. 사산되었다던 우리 아이들의 기록을 지워버리고 내 손에 쥐어주며 영원히 숨어 살라 했다. 그녀를 지키려면 나는 평생 소리 없는 유령이어야 한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맺혀 있는 남편의 처절한 절망과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내 안전을 지키려고 스스로 이름도 없는 그림자가 되어버린 바보 같은 사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눈물을 쏟아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함께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시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조된 남편의 사망진단서, 6년 전 병원에서 조작된 진료기록 사본, 그리고 비밀리에 발급된 아이들의 출생 확인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백하고 완벽한 물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그룹의 충실한 일벌레로 부려먹기 위해 내 가족을 인질로 잡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된 겁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갓 태어난 핏덩이 손주들을 시장 바닥으로 내몰면서까지 쥐고 싶었던 그 알량한 권력, 그 잔혹한 욕망 앞에 내 가족은 철저히 찢겨나가고 짓밟혔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쥔 내 손등에 시퍼런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분노로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해졌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모든 증거물 훼손되지 않게 원본과 사본으로 분류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늘한 한기가 도는 지하 단칸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옥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떨게 두지 않을 겁니다. 슬픔과 자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내게 씌웠던 가짜 현실의 장막이 찢어지고 완벽한 반격의 무기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설픈 감정이나 폭력은 쓰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무거운 법의 심판대 위에 그 늙은 권력을 끌어올릴 겁니다. 가자. 이제 그 사람과 내 아이들을 이 지옥에서 꺼낼 시간이야. 누런 봉투를 품에 안고 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내 발걸음은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합법적으로 뿌리 뽑을 서늘한 반격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를 조수석에 던져둔 채 나는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봉투를 뜯어 그 안의 핵심 서류들을 확인하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조작된 사망진단서와 출생 기록, 시아버지가 짜놓은 그 잔혹한 거미줄의 실체가 완벽하게 파악되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잡아먹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장통 한가운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내 남편과 아이들을
내 거대한 방패 뒤로 완벽하게 구출해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시장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최 실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노점 앞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어간 내 시야에 믿을 수 없이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의 낡은 1톤 포장마차 주위로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폭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청 위생과 단속반이라는 노란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분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국가의 행정력과 합법적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내 가족의 목줄을 다시 한번 쥐어짜고 있었던 겁니다. 영업 허가증 없죠? 지금 날씨가 영하 10도입니다. 이런 혹한의 길거리에 얇은 옷만 입힌 미성년자들을 온종일 방치하는 건 명백한 아동방임입니다. 단속반원의 고압적인 호통소리가 시장 골목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이어 아동보호기관 직원을 빙자한 여자가 통보서가 끼워진 파일철을 들이밀며 나섰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 부르세요. 현장 확인 끝났으니 아이들 임시보호시설로 긴급분리 절차 들어갑니다. 직원이 남편의 등 뒤에 숨어 벌벌 떠는 도윤이와 도연이 쪽으로 불쑥 손을 뻗었습니다. 그 분리 조치라는 단어와 다가오는 손길에 6년을 숨죽여 버텨온 남편의 억센 이성의 끈이 허망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차디찬 빙판과 흙먼지가 뒤엉킨 시장 바닥에 그 앙상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당장 술에 치우겠습니다. 다시는 안 나오겠습니다. 시뻘겋게 동상에 걸려 쩍쩍 갈라진 두 손을 미친 듯이 비벼대며 남편은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만은 제발 우리 애들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남편의 처절한 애원에 시장 상인들조차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의 낡은 점퍼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도윤이와 도연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웃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구조적 폭력 앞에서 내 가족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차갑고 견고한 이성의 갑옷이 내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하이힐 굽이 흙탕물에 푹푹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걸음으로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손, 당장 내 아이들에게서 떼어내시죠. 서늘하게 얼어붙은 내 목소리에 단속반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나를 필두로 날카로운 눈매의 최 실장과 그룹 내 최고 에이스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거대한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끌려가고 싶습니까? 당황한 직원이 언성을 높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향해 뻗었던 직원의 앞을 내 몸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아니면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개입된 표적 단속인지 법정에서 철저하게 가려보죠.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직원의 가슴 포켓 쪽에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와 직함이 박힌 명함을 확인한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명 날 경우
지시를 내린 윗선은 물론이고 현장에 나와서 내 가족을 겁박한 당신들에게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절차는 내 변호사가 응대할 겁니다. 나의 압도적인 기세와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법적 경고 앞에 단속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쥐고 흔들던 알량한 권력의 칼자루가 순식간에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거대한 작두날로 변해버렸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서로 눈치만 보며 썰물 빠지듯 시장통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등 뒤에 있는 남편은 여전히 안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끔찍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려 한 걸음 내디디자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흙바닥을 기며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지마. 쉰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내뱉었습니다. 당신 여기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때문에. 당신 또 망가져. 제발 가. 자신이 당장 끌려가고 아이들을 뺏길 위기에 처한 그 지옥 같은 순간에도 이 바보 같은 남자는 오직 내 안전 하나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최고급 코트의 자락이 시장 바닥의 검은 진흙탕과 얼음물에 흠뻑 젖어드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차가운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내 눈 똑바로 봐. 나는 흔들리는 남편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바들바들 떠는 그를 내 품으로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내 품에 안긴 남편의 몸은 너무나도 앙상했고 부서질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고 울고 있는 도윤이와 도연이마저 내 넉넉한 코트 자락 안으로 한꺼번에 감싸 안았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아이들의 작은 두 손을 내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얼마나 얼음장처럼 차가운지 맞닿은 내 두 손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내 핏덩이들이 얼마나 시리게 버텨왔는지 그 끔찍한 온도가 피부를 뚫고 내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차가운 볼에 내 따뜻한 뺨을 비비며 남편의 귓가에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 도망쳐도 돼. 남편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깍지 껴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당신 수첩, 조작된 서류, 내가 다 봤어. 나 6년 전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여자 아니야.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든 아이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남편을 향해 굳은 맹세를 전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마. 아무도 우리 가족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내가 완벽하게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등 뒤에 숨어. 내가 당신 방패야. 6년 만에 서로의 체온을 맞댄 우리 가족.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둥켜 안은 우리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비로소 맞닿은 우리 가족의 체온은 그 어떤 눈보라보다도 뜨겁고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늙은 권력의 숨통을 끊어놓을 반격의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내 차에 태웠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우리가 향한 곳은 예전 우리가 살던 집도
시아버지의 눈길이 닿는 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룹에서 VVIP 외부 인사를 보호할 때만 극비리에 사용하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전담 주치의 라인이 구축된 철통 같은 보안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넓은 거실로 들어섰을 때 남편과 아이들은 감히 바닥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현관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6년 동안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지하 단칸방에서 숨죽여 살았던 내 가족에게 이 눈부신 밝음과 따뜻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남편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리고 도윤이와 도연이의 얼어붙은 작은 손을 이끌어 거실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집. 가장 먼저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진 욕조에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까맣게 때가 타고 동상으로 붉게 부어오른 아이들의 작은 발을 보드라운 거품으로 문지르며 나는 또 한 번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따뜻한 물결 속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도연이가 내 젖은 소매를 작은 손으로 꽉 쥐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또 잡혀가요? 옆에 있던 도윤이도 겁먹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가 밖에는 무서운 사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서글픈 질문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수건으로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감싸 안으며 떨리는 입술을 애써 끌어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응, 절대 안 잡혀가. 아줌마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거든. 그 무서운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근처에는 오지도 못해. 나는 도연이와 도윤이의 맑은 눈을 번갈아 맞추며 6년 동안 내 가슴 속에 피 맺히도록 묻어두었던 그 단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말고 엄마라고 불러볼래? 도윤아, 도연아. 내가 너희들을 낳은 엄마야. 아이들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말하지 못하게 막았던 금기의 단어. 별이 되어 하늘에서만 지켜본다던 그 단어. 도윤이가 먼저 내 목을 작은 두 팔로 꽉 끌어안으며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예요? 응, 진짜 엄마야. 늦게 와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엄마.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뭉클하고 묵직한 체온을 꽉 끌어안은 채 우리는 따뜻한 욕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년 동안 억눌렸던 핏줄이 비로소 뜨겁게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뽀송뽀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포근한 침대에 뉘어 재운 뒤 나는 조명 불빛이 은은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낡고 해진 점퍼를 벗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푹신한 소파에 엉덩이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현관문 쪽만 힐끗거리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끔찍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나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남편의 무릎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쩍쩍 갈라져 진물이 배어나오는 그의 거친 손을 내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연고를 펴바르는 내 손길에 남편의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믿었어. 아버지가 무서웠어. 당신마저 어떻게 해버릴까봐. 나는 연고를 바르던 손을 멈추고 남편의 핏기 없는 두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내 아이들을 온전하게 지켜냈잖아. 살아남아줘서
내 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당신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나는 남편의 상처투성이인 손등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나한테 맡겨. 남편의 손을 꼭 쥐어준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 거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눈물로 젖어있던 가여운 아내의 얼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늘한 살기가 감도는 그룹의 정점에 선 철의 여인으로 다시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본사 회장실로 복귀했습니다. 육중한 오크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실장과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나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자마자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그 누런 서류 봉투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 던졌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대 회장을 완벽하게 끌어내릴 합법적인 퇴장 통보서를 작성합니다. 나의 서늘한 선언에 변호사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는 대형 스크린에 시아버지가 저지른 만행의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나 어설픈 폭로전은 삼류나하는 짓입니다.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구멍도 주지 마세요. 나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 그리고 자본의 논리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끝장낼 겁니다. 변호사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누런 봉투 속 위조된 사망진단서 그리고 출생 자체가 지워진 게 아니라 친모인 내 이름만 교묘하게 누락되고 대체된 조작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위조, 협박, 아동 관련 범죄까지 낱낱이 엮으세요.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촘촘한 고발장을 만드세요. 나는 화면을 매섭게 노려보며 지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노인네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더러운 돈줄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나의 지시에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파일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난 6년간 시아버지가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린 거액의 비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과 교차 검증해서 특별 감사 보고서를 완성하세요. 거액의 자금 횡령 정황. 이 보고서까지 형사 혐의에 엮이는 순간 아무리 정관 변호사를 써도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치밀하게 작성된 형사 고발장, 횡령을 입증할 외부 감사 보고서, 그리고 조작된 서류의 원본. 시아버지를 합법적으로 파멸시킬 이 3종 세트가 테이블 위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최 실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대 회장이 오늘 낮 시장에서의 단속반 실패 보고를 받고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사진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회장님의 대표직 해임입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다급해진 겁니다.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표이사라는 나의 방패부터 벗겨내어 권력을 빼앗으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그 다급함이 오히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회의실의 변호사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서늘하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완벽하네. 판은 그 노인네가 깔았으니 우리는 내일 그 위에서 완벽하게 끝을 내주면 되겠군요.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는 날이 될 겁니다. 모든 작전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회장실에는 저와 최 실장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6년 전 가짜 유골함을 안고
이 창밖을 바라보며 얼마나 수많은 밤을 피눈물로 지새웠던가요? 하지만 그 오만한 제국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완벽한 사냥꾼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벽시계의 종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최 실장이 묵직한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 하나를 내 책상 위로 쿵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모든 덫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최 실장의 흔들림 없는 보고에 나는 서류 가방의 차가운 금속 잠금 장치를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내일이면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쥐고 흔들던 권력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오직 법과 절차라는 가장 서늘한 칼날만이 남았습니다. 수고했어, 최 실장. 내일 아침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와.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아주 통쾌한 날이 될 테니까. 나는 창밖의 어둠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반격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정가옥의 거울 앞에 선 나는 흐트러짐 하나 없는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6년 전 시아버지가 던져준 가짜 유골함을 안고 넋이 나갔던 그 나약한 며느리.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슬픔에 허우적대던 그 가여운 여자는 거울 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도 눈물도 없이 내 가족을 짓밟은 늙은 권력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해체할 서늘한 사냥꾼이자 그룹의 정점에 선철의 여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거실 소파에서 곤히 잠든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에 질리지 않은 편안하고 고요한 숨소리였습니다. 이 평온함을 영원히 지켜내기 위해 나는 오늘 그 늙은 권력의 명주를 완벽하게 끊어낼 것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본사 최상층의 대회의실 앞, 두꺼운 오크나무 문 너머로는 이미 나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내 곁에는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최 실장과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쉰 뒤 육중한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긴 테이블의 상석, 평소라면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시아버지가 제왕이라도 된 듯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임 안건의 당사자가 참으로 당당하게도 들어오는구나. 이미 이 사진의 결의는 끝났다. 넌 오늘부로 이 그룹에서 제 해임을 결의하시기 전에 나는 시아버지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에게 건네받은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한가운데로 쿵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회의실의 팽팽한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겼습니다. 이사들의 어깨가 흠칫 놀라 들썩였습니다. 이 서류 가방 안에 든 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겁니다. 내 서늘한 턱짓에 최 실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며 어젯밤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이사들의 입에서 작게 헉 하는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첫 번째 화면. 그것은 6년 전 작성된 내 남편의 위조된 사망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출생 자체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친모인 내 이름만 교묘하게 누락되고 다른 정보로 대체된 내 아이들의 조작된 의료 기록 원본이
선명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 모두 제 남편이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기 상석에 앉아 계신 전대 회장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시장 바닥에 내다버리고 저를 철저하게 기만했습니다. 회의실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던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저건 다 조작된 모함이다. 당장 스크린 꺼. 경비원 안 부르고 뭐해?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발악했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서늘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전대 회장님께서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저를 앞세워 그룹의 이익을 불리는 동안 뒤에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보여드리죠.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년간 시아버지가 차명 계좌를 통해 교묘하게 빼돌린 거액의 비자금 흐름도와 외부 회계법인과 교차 검증을 완벽하게 마친 특별감사보고서가 적나라하게 띄워졌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명백한 범죄의 궤적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전대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자금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여기 모이신 이사님들, 이사회가 이 자료를 보고도 묵인한다면 여러분도 횡령과 배임의 공동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법과 회사의 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던 이사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서류를 뒤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수족이라 믿었던 자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차색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이 건방진 것, 내가 이 그룹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이따위 종이 쪼가리 다 내년이 꾸며낸 가짜 아니냐. 시아버지가 핏대를 세우며 마지막 발악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서류를 그의 눈앞에 더 가까이 밀어넣으며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직인이 찍힌 외부감사 보고서입니다. 이게 조작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회계법인이 저와 함께 무너져야겠죠. 당신이 키운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내 가족의 피눈물을 갈아넣고 내 뼈와 살을 깎아낸 내 피땀으로 세운 겁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모든 죄목이 촘촘하게 엮인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형사 고발장이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내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사임서에 서명하십시오. 정관에 따라 대표권과 직위부터 먼저 박탈하겠습니다. 보유 지분과 의결권은 주주총회와 법적 절차를 통해 묶어둘 것이며 불법으로 빼돌린 재산은 즉시 동결과 가압류 절차에 착수합니다. 서명하신다면 이 고발장의 접수는 당분간 보류해드리죠. 시아버지의 핏기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이 며느리가 내민 몇 장의 서류와 합법적인 덧합해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단 1초라도 버티신다면 나는 그의 핑계조차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오늘 이사회 기록과 여기 있는 모든 자료가 명백한 증거로 남아 즉각 형사 고발 접수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정관 변호사를 끌어모아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추악한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채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완벽한 퇴로 차단, 법과 절차 그리고 자본의 논리로 겹겹이 쳐놓은 완벽한 올가미에 시아버지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컥컥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가 빠져나갈 틈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하고 냉혹했던 늙은 권력자가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덜덜 떨리는 손이 허공을 더듬다 결국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움켜쥐었습니다. 사각, 사각.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은 회의실 안으로 시아버지가 사임서와 권한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소리만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만년필을 바닥에 툭 떨어뜨린 순간 나는 비로소 6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펜을 놓은 시아버지는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퀭하고 공허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를 짓밟고 가족을 유린하던 권력자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내쫓기는 늙고 비참한 노인의 초라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이 부당한 권력과 제도에 짓밟히지 않게 만드는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보호 조치였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권력을 거세당하고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응징받는 차갑고도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만이 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챙겨든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아버지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최 실장, 뒷정리 부탁해. 법무팀과 회계팀 투입해서 가압류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저분 짐 챙겨서 정문으로 나가시게 깍듯이 모셔.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등 뒤로 닫히는 회의실 문소리를 들으며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내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무려 6년 동안 내 목 조르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마침내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치워진 듯 폐부 깊숙이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셨습니다. 이제 가짜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버텨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방패가 되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내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보안팀의 정식 안내 절차에 따라 평생을 제왕처럼 군림해 온 그 거대한 본사 사옥에서 초라하게 퇴장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이라곤 낡은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회전문이 닫히는 모습을 굽어보며 나는 무려 6년 동안 내 목을 조르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마침내 산산조각 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은 이제 낱낱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입니다. 빼돌린 회사 자금은 즉각적인 가압류와 조사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내 가족을 유린한 죗감 역시 무거운 형사 책임 규명 절차에 착수되었습니다.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진 듯 폐부 깊숙이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뒷정리를 법무팀에 맡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향한 곳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숨어 지내야 하는 임시 가옥이 아니라 시아버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법무팀의 신변보호 절차가 확실하게 적용된
우리 네 식구만의 안전하고 튼튼한 진짜 울타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잠시 차를 세우고 길거리 노점에 들렀습니다. 조수석에는 갓 구워낸 붕어빵이 담긴 종이봉투가 놓였습니다. 처음 눈보라치던 시장통에서 아이가 내 손에 쥐어준 봉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오늘 내가 집으로 가져가는 이 봉투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만큼 따뜻했습니다. 차 안을 가득 채우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얼어붙었던 지난 6년의 세월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거실 안쪽에서 우당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도윤이와 도연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내 품으로 곧장 달려와 덥석 안겼습니다. 내 허리를 꽉 끌어안은 남매의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에 비로소 굳어있던 내 심장이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일찍 왔네. 엄마, 밖은 안 추웠어요? 내 옷자락에 얼굴을 비비며 쫑알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들의 따뜻한 뺨에 번갈아 입을 맞췄습니다. 응, 하나도 안 추웠어. 엄마가 우리 도연이 주려고 맛있는 거 사왔지. 아이들 뒤로 거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고 해진 점퍼 대신 내가 미리 준비해둔 포근한 니트를 입은 남편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쫓기는 짐승의 눈빛이 아닌 온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내 넓은 품 안으로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숨지 않아도 돼.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다 정리했어. 다 끝났어, 여보. 내 단호하고 다정한 속삭임에 남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지독한 슬픔이나 뼈저린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악몽의 끝에서 맞이하는 눈부시도록 벅찬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따뜻한 거실 식탁. 나는 조수석에 두었던 붕어빵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며 삼켜야 했던 서글픈 가난의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달콤하고 포근한 진짜 가족의 냄새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봉투 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통통한 붕어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반으로 예쁘게 갈라 도윤이와 도연이의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호호 입김을 불며 맛있게 붕어빵을 베어 무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남편의 입가에 6년 만에 도망자가 아닌 온전한 아빠로서의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도 하나 먹어.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 남편이 내게 붕어빵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잊고 있었던 신혼 시절의 단칸방 추억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내일의 희망이 입안 가득 달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나른하고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내 곁에 앉은 남편의 손을 깍지 껴 꽉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비열한 권력이 제도를 악용해 내 가족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보호 조치였습니다. 나는 붕어빵을 오물거리는 아이들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건 헛된 눈물이나 끝없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단단한 구조와 시스템. 그것만이 상처받은 내 사람들을 온전히 지키고 껴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엄마, 붕어빵 진짜 달아요. 내일도 우리 다 같이 먹어요. 응, 도연아. 내일도 모레도. 우리 네 식구 매일매일 다 같이 먹자. 달콤한 팥당금을 입가에 잔뜩 묻히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고 나는 그 따뜻한 품에 온전히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의 눈보라는 완전히 거쳤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완벽한 울타리 속에서 우리 가족의 진짜 따뜻한 봄날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